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정부가 사흘에 걸친 전수조사 결과 모두 49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7곳이 또 늘어난 건데 재조사에서 부적합으로 결과가 뒤바뀐 농장도 2곳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경기 기자입니다. 알 낳는 닭 800만 마리를 키우며 국내 계란의 10%를 생산하는 경기 포천시. 청정 지역을 유지하던 이곳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든 계란이 2개 농장에서 나왔습니다. 살충제 관련해서 추가로 이번에 나왔다 그러는데. 예. 검사 기한 아직 안 끝났고요. 아직 치료 못해요. 정부는 사흘에 걸쳐 1239곳의 계란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49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17곳이 추가된 겁니다. 충남 논산시에선 계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원예용 살충제 성분인 피리다벤이 새롭게 나왔고 판매시설에서 수거한 계란에서도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한 곳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근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산란계 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추적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수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한 결과 2개 농장에서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이번 사태의 진원지라고 불리고 있는 네덜란드산 식용란은 수입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충제 계란 파동을 불러일으킨 네덜란드산 계란. 식약처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네덜란드산 식용란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민주 김현권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kg의 네덜란드산 식용란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용란을 뜻하는 품목 코드와 가격까지 관세청 무역통계 자료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수입된 것은 식용란이 아닌 냉동 상태의 흰자이고 아예 식용란 수입에 필요한 조건이 승인되지 않아 정식 수입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한 검역 확인서상 품목 코드와 가격이 통계와 다른 이유에 대해선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등록 신고할 때 그게 이제 이것은 남대객인데 계란으로 신고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계란제가 있는 내용은 남대객이다 이렇게 돼요. 식약처의 해명에도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계란이 안전한지 정부는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MBN 취재진이 직접 접속을 해보니 해당 시스템은 사실상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란 10개 가운데 9개는 검색 자체도 안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슈퍼마켓 계란 코너. 계란 껍데기에 난각 코드가 선명합니다. 이 계란들은 어디서 왔을까? 정부가 추천한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껍질에 적힌 9글자와 등급 판정일 등을 입력했더니 생산과 유통 이력이 곧바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모든 계란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과 생산자명만 찍힌 계란은 정보를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축평원의 등급제 판정을 받은 계란만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등급 판정을 받는 계란의 비율이 전체의 8%에 불과해 나머지 92%의 계란은 유통 경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품질평가원이다 보니까 등급 판정 받은 계란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란에 대해서는 그런 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계란에 저렇게 많은 숫자가 찍힌 건 본 적이 없다며 계란 조회 시스템이 소용없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계란은 의무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어설픈 조회 시스템이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는 산란계가 식용으로 팔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폐계 또는 노계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산란계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몸엔 괜찮을까요?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소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는 한 전통시장입니다. 살충제 파동으로 찾는 발길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닭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운 토종 닭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산란계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어. 베트남 사람들 와서 한 닭 주세요. 시장 안쪽 생닭을 파는 닭집도 불과 며칠 전까지 폐계, 즉 산란계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압력밥솥에다 구워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그걸로 삶아가지고 국물 우려내기도 하고 미역국 끓이기도 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아예 폐계닭 전문점이라고 붙인 식당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직접 산란계에 뿌렸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계닭이 아니라 산란계. 우리가 괜찮다고 주장했던 우리가 내깁니다. 우리가 뭐 불닭을 갖다 검색으로 없다. 이게 유통되는 닭은 하자가 없으니까 때문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지난 6월 도축된 산란계는 34만 3천 마리. 대부분 가공이나 사료용으로 쓰였다지만 여전히 살충제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은밀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이번에 조사한 곳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였죠. 포천의 한 약품업체는 수의사까지 동원해 중국산 살충제를 무차별적으로 팔아오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한 동물 약품업체. 살충제 계란이 최초로 발견된 경기도 남양주의 산란계 농장에 살충제를 공급한 곳입니다. 업체 대표 소모 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남양주 말고도 인근 포천과 양주, 강원도 철원 등 5개 농장에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 50kg을 팔았습니다. 이곳 업체 대표는 몰래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분말을 물에 섞어 농가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란 농장 주인들은 해당 약품업체의 수의사가 살충제가 계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곧바로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맹독 성분이 담긴 살충제는 성분과 금지 규정 등이 적힌 라벨도 없이 거래됐지만 해당 지자체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 저희가 매일 가서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 49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가운데 경기 지역은 가장 많은 18곳. 전국 최대 닭 산지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부실한 살충제 관리가 더 큰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제는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원료가 된 생계란이 남아 있어야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계란이 빠진 라면과 분유 이름이 공유되고 집에서 계란 없이 빵 만드는 법도 알려줍니다. 인터넷에선 계란 없는 가공식품 찾기가 단연 화제입니다. 있는 계란 다 버렸고요. 빵이나 가급적 안 먹이려고 과일 같은 걸로 대신 대체해버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쓴 가공식품은 모조리 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생계란의 유통기한인 4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길게 잡아도 7월 초순에 생산된 계란까지가 조사 범위가 되는데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살충제를 공급한 시기는 지난 4월. 가령 지난 5월에 살충제 계란을 쓴 과자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는 더위가 심한 한여름에 주로 살포하기 때문에 일단 검사 범위를 45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선 과도한 걱정은 금물이라면서도 장기 복용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kg 미만의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한다고 하였을 때 급성 독성 창고치에 비하면 20%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살충제 계란이든 가공식품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내 아이에게 빵이나 과자를 선뜻 권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농가는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친환경 인증 마크에 대한 불신도 커졌는데요. 정부는 친환경 인증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 대책에서 초점을 맞춘 곳은 친환경 농가입니다. 앞으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는 즉시 계란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친환경 마크를 떼고 판매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은 벌칙을 강화를 해서 예를 들면은 달걀 유통도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부적합 농가 계란에 대해서 전량 회수와 폐기 조치를 하고 2주마다 추가 검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을 남발해온 인증기관에 대해선 단순히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64곳의 인증기관 상당수에 농림부 관련 전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부실 인증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우 미흡하고요. 인증에 대해서 너무 지금 난립이 됐거든요. 우선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흘 만에 서둘러 나온 대책인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다음 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또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 도발일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사흘째였던 8월 24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북극성 1형을 발사했습니다. 을지 연습을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야파에 벌리는 대규모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은 핵 선제 공격을 노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을지 연습이 한반도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북한의 SLBM 관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CNN은 북한이 지난달에만 3차례에 걸쳐 수중 사출, 이른바 콜드론치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드론치는 잠수함의 손상을 막기 위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쏜 뒤 점화하는 방식으로 SLBM의 핵심 기술입니다. 최근에 보면 SLBM을 개발하는 신포 쪽에서 이미 활발하니까 발사 성공을 또 보여주면서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그런 것들을 또 과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ICBM 도발에 이어 이번엔 신형 SLBM을 공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전격적으로 경질됐습니다. 이 백악관 실세로 한때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불렸지만 7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래도 고려할 수 있다.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가능성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정면으로 충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백악관이 배넌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대선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이지만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해임된 겁니다.
미국 CNN은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인터뷰를 보고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설립자인 배너는 그동안 백악관 내 온건파들과 노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4위 쿠슈녀와의 파업 게임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조언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극우파였던 배넌이 경질되면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며 대북 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함께 참배합니다. 이후 열린 8주기 추도식에서 휠체어를 탄 이호 여사의 뒤를 따라 입장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첫 참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민 통합과 적폐 청산, 양극화에서의 과제도 민주정부의 자부심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한반도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겠다며 연일 대북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제 이 자리엔 여야 5당 지도부도 모두 참석했는데요. 각 당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현직 대통령 참석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은 여느 때보다 많은 주요 인사들이 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야 5당 지도부는 물론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야 경계가 없던 모습은 각 당 이해관계에 따라 곧 어색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뿌리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대중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적통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님의 현실주의적이고 또 원대한 꿈을 이상주의적으로 그리는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이 난국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서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눈을 감거나 아예 고개를 젖히며 누구보다 지루한 시간을 보낸 모습. 추도식 이후 바로 현장을 떠나며 묘역에서 진행된 분향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추도식에는 참석하셨는데 여기는 못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소한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취임 100일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이 붙여준 인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중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5.18 기념식을 꼽았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그 여성분 내가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팬들이 붙여준 인이와 김정숙 여사의 별명 쑥이에 대해서도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그냥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인이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해외 순방 중에는 촛불 집회를 성공시킨 국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존경심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외국인들의 환영은 어떤 제 개인에 대한 뭐 이렇게 환영이라기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존경,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소통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이 늘 예산이 없어서 발전도 더디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무래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겠죠. 내 세금이 고향 재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명절 때면 고향에 내려가는 권정희 씨.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서울과 달리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고향 마을 곳곳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누구나 다 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의 고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충북이 지역구인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고향세법은 이런 수도권 납세자의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세로 불리는 지방소득세의 최대 30%까지 납세자가 지자체를 지정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거주지나 근무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나마 고향으로 세금이 흘러가면 지방 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의 재정 자립도는 83%에 달하지만 충북 보은과 전남 구례, 강진, 신안군은 10%를 채 넘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80% 이상 되고 농촌 지역은 뭐 10% 이내니까 엄청난 차이가 갭이 있잖아요. 이런 갭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완화해서. 그러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트레일러가 뒤집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화재와 구조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권영범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 남성이 뒤집힌 트레일러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비룡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60살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넘어진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2개 차로를 막아 1시간 넘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의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산시의 목재 가공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직원 38살 권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주택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 화양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빠진 한 남성을 구급대원들이 줄을 이용해 끌어올립니다. 부산 기장군 월드컵 기념등대 앞 테트라포드 사이로 60대 유모 씨 등 9명이 추락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1시간 넘는 구조 작업 끝에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부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서 총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지 기자, 이 관련한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강원 철원군의 모 육군 포병 부대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육군 주력 자주포인 K9의 사격 훈련이 진행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중사 1명이 숨지고 중태에 빠져있던 1명이 오늘 새벽 3시쯤 추가로 숨졌습니다. 나머지 5명도 부상을 입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는 10여 문의 포사격 훈련이 진행되던 중 하나의 문에서 발생했고 이후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사고가 난 포 한 문 안에는 안전통제관 등 7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군과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육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최근 소방당국이 노르웨이에서 사고가 났던 헬기 기종을 무려 1,000억 원을 들여서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을 MBN이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입찰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변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4월 노르웨이 항구 도시 베르겐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Well, an official in Norway says it appears that a helicopter crash off the western coast killed all 13 people on board. 유럽 항공안전청은 제한적 운용을 지시했고 세계 최대 헬기 운용사인 영국 브리스톤은 보유 중인 헬기 27대의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당국은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같은 기종의 헬기 2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입찰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차와 2차 입찰이 한 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된 뒤 다른 업체가 가세하려고 했던 3차 입찰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문서를 MBN이 확인한 결과 소방당국은 2019년까지 계획된 헬기 도입 차질을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1차와 2차 입찰에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계약 금액하고 계약 방법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계약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무효화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헬기의 안정성과 효용성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칫 거액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렇게 거액의 예산 낭비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앙 119 구조본부는 소속 소방관들의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은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이었던 한 소방관은 본부에 있을 당시 매년 130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90시간까지만 인정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구조대원들이 2교대를 많이 했고 소방관들은 2교대, 3교대를 했어요. 또 정비사나 그다음에 조종사분들은 애당초에 이제 딱 격일제로 뽑았기 때문에 거의 다 격일제를 했다. 당시에는 지역 소방관들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고 밀린 수당을 받으려는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본부 측은 소속 소방관들과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2009년 합의문에는 지역 소방관들의 소송 결과에 맞춰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수당을 받아야 할 소방관은 모두 122명이고 액수는 2006년부터 3년간 19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급하려고 몇 번 그 예산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은 보험 판결이 확정되면 해주겠다. 하지만 취재진 입수한 자료는 소방당국의 말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제출한 올해 예산 요구 자료에는 대형 헬기를 구입하겠다는 900여 원은 등장하지만 밀린 초과 근무 수당 항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헬기를 사는 데는 관대한 본부가 정작 소속 소방관들의 수당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한 40대 여성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이를 막았고 결국 이 여성은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문이 닫혀 그대로 안에 갇혀버린 한 여성. 버튼을 계속 눌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곧바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5분 뒤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착해 열쇠를 돌려보지만 조금 틈이 벌어질 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17분 뒤 마침내 도착한 119 구급대. 몇 차례 시도해도 엘리베이터 문이 더 열리지 않자 결국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 동안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빨리 강제 개방해야 됩니다.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관리소 직원이 계속 다 도착돼 간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계속 저지를 한 상태였고요.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여성.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40여 분이 지나 도착한 남편이 고함을 치며 강제 개방을 요구하고서야 여성은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무려 45분 동안이나 이곳 승강기에 갇혀있던 여성은 구조 당시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파손을 걱정한 관리사무소에서 강제 개방을 막아서면서 구조가 늦어진 겁니다. 에어백 넣어가지고 조금 사람 나올 정도로 열더라고요. 그렇게 설명만 했어도 제가 지체를 안 했겠죠. 한 5분이면 온다는 말에. 1차 조사를 끝낸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한 업체 대표가 장애인 택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들에겐 온갖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 이 업체 운전기사인 김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 대표의 지시로 손님을 태우러 갔는데 장애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장애인분도 아니고 요금관계도 회장님한테 여쭤봐라. 자기는 모르겠다. 회장님 지인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직원들은 대표의 이런 부당한 지시가 한 달에 10차례 이상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인들을 태우라는 지시로 그 시간에 이용해야 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쉬는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 농사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1년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지하면 거부할 수 없는. 하지만 회사 대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혹독하게 일을 시킨 것도 없고요. 그런데 취재가 끝나자 업체 대표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용서했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가축시장에서 탈출한 개의 다리를 줄로 묶은 뒤 잔인하게 끌고 가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붙잡아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한 남성에게 질질 끌려갑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한쪽 다리가 묶여 꼼짝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아스팔트 위를 끌려갑니다. 수백 미터를 끌려가 도착한 곳은 부산의 한 가축시장. 더는 버틸 힘도 없는 듯 덩치 큰 개는 몸을 축 늘어뜨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잔인한 동영상은 한 시민이 이곳 부산의 한 가축시장 인근에서 촬영해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습니다. 가축시장을 탈출한 개가 직원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건데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러 명한테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인식이 어떻다는 건지 보여주는 정말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덜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동영상 속 남성을 찾아냈는데 전통시장 탕제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지적장애 상급으로 보호자와 함께 동물 학대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알뜰 장터가 열리면 직접 만들었다는 식혜나 콩국 많이 파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 업체가 세균이 득실거리는 식혜와 콩국을 만들어서 아파트 장터나 재래시장에 유통했다 적발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열린 알뜰 장터. 콩국을 건네는 상인은 집에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아, 집에서 만들었다니까.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근지가 바닥에 방치돼 있습니다. 기계는 녹슬었고 벽에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식혜를 만드는 서울의 또 다른 공장.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바닥에는 배설물도 보입니다. 직원은 맨손으로 깔때기를 이용해 식혜를 병에 담습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콩국에서 밀리리터당 많게는 1억 6천만 마리의 엄청난 세균이 검출됐고 식혜에서도 기준치의 무려 1,900배가 넘는 19만 마리의 세균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들어선 알뜰 장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콩국 하나, 식혜 하나 주실래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알뜰 시장에서 산 콩국과 식혜입니다. 그 어디에도 원산지나 유통기한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언제 만든 건지 도대체 그 추적이 안 되고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량씩 개인이 정성껏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걸 역이용해서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유통한 겁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 두 곳의 대표를 입건하고 중간 유통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로 1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IS는 이번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들이 테러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에서 일어난 연쇄 차량 테러로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Toda la gente, o sea, era como ver todos los cuerpos por las Ramblas. Es que no sé, muy bestia. La imagen ha sido muy dura. 현지 언론은 바르셀로나 테러의 용의자로 모로코 태생의 17살 소년 무사 우카비르를 지목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흰색 승합차는 훔친 형의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8시간 간격으로 벌어진 이번 연쇄 테러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됐고 폭탄 공격을 준비한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하루 전 폭탄이 사고로 폭발하자 보다 간편한 차량 테러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한편 테러 발생 만 하루가 지나면서 테러가 발생한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에는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uy fuerte de solidaridad, o sea, la ciudad se ha volcado.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IS 군인들이 공격을 수행했다며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진성호 전 국회의원, 최규엽 신한대 초빙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주기도 했고요. 네. 또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이 네.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DJ의 8주기 추모식 현장 먼저 가보실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7번 하시고. 일동 국력.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살리도 때도
늘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면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네, 외부님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워요. 작은 섬 하이도에서 시작한 김대중의 삶은 목포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세계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발전하는 역사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자, 추도식 영상을 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심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진 의원님,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는 항상 대통령이 메시지를 담잖아요. 저희가 보여드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김대중의 정신, 그렇죠. 뜻을 계승하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감개가 무량했을 것 같은 게요. 지금 저게 1년 전 7주기 추도식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굉장히 강력하게 붙었고 또 동교동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도 중요합니다. 호남 특보라고 불릴 만큼 호남에 공을 들인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희호 여사께서 이 대통령 내외를 하면서 특히 김정숙 여사한테도 상당히 많은 말씀하신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1년 전과 후 정말 대통령 선거 권력을 잡고 난 뒤가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을 테고요. 오늘 이제 연설한 장면도 보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는 호남에서는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가 강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오늘 이 자리는 DJ 추도식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국민의당, 민주당의 경쟁장이라고 볼 때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오늘 추미애 대표도 아까 좀 조금 보였는데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호남에 들인 노력, DJ에 대해서 드린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추도식이긴 하지만 좀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김홍걸 위원장이요. 또 거기다가 새 정부가 김대중 정신을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했잖아요. 이것도 약간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DJ의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김정은 때문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운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DJ의 생각과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스럽고 또 하나는 역시 DJ 그 이희호 여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정말 당신들이 DJ의 유지를 개선하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뭐 평화, 안보, 뭐 통일 이런 분야에서 이제 DJ의 뜻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백 변호사님, 난데없이 또 국민의당과 이 DJ 정신 적통 경쟁이 또 붙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뭐 좀 주고받은 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그 DJ 정신이라고 하면 일단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정신으로 하면 지금 남북 긴장 관계에서 햇볕 정책을 가지고 그 당시에 DJ 대통령 때 단 한 번도 이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라는 그 두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데 어제 양 당이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호남에 대한 그 드리는 공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더 절박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대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국민의당이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일들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남, 그러니까 DJ 정신의 계승이 적통이 우리다라는 얘기를 양쪽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절박하게 국민의당이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DJ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고 협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DJ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호남의 적통이야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지도부들이 줄줄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날도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이제 경쟁 구도로 봤을 때는 DJ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범여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적통 경쟁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우위를 점한 것 같다라는 표현이신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제 제가 저희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니까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연설한 거 뵀거든요. 네.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부도관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대통령이 됐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이게 나라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부분. 두 번째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고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길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창조적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 그런 마음으로 저는 추모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중심으로 연설을 하셨고 둘째 아들인 김홍업 전 의원이 사회를 보시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이다. 이게 추도사가 아니면 박수를 치고 싶은데 추도식이라 박수를 못 치겠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적통 경쟁은 많이 갔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국민의 정당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건 국민의당 말씀이신 거죠? 국민의당이 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그런 적통 경쟁을 뭐 어제 뭐 경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두 개의 정당이 뿌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게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회색빛 정당 같아요.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연대할지 국민의당하고 연대할지 정말 김대중 정신의 적통이라면 민주당과 연대해야죠. 그래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뭐 국민의당과의 적통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데. 저는 근데 또 얼마 전에 정대철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김대중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국민의당이 더 김대중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각 정당이 아전인수격으로 DJ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제가 기자 시절에 직접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을 뵙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저는 DJ의 조금 더 넓은 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노선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DJ한테 감동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문화부 출입을 할 때인데요. 그 당시 이제 뭐 김한길, 박지원, 남궁진 이런 분들이 장관할 때인데 DJ가 일본 문화 개방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때 사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친일을 하자는 거냐. DJ 대통령께 실망했다. 그때 뭐 대마하고 난리가 났는데 DJ는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한류가 일본 대중문화를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점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은 정치인으로서 그렇지만 문화적인 안목도 높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자기와 비슷한 생각만 빼가지고 좀 이용하는 거는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는 놀란 게 YS, DJ, JP의 강점은 뭐냐면 멋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DJ, YS가 정말 싸우고 있었는데 이미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리셉션에서 3명이 만난 겁니다. 그때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 인터뷰, 그 이미자 콘서트를 보고 난 뒤에 3명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현안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정치인들도 조금 협치심 이야기하는데 DJ를 이렇게 인용하려고 하지 말고 DJ의 저런 장점 그리고 DJ를 굉장히 강고한 정치인으로 부르는데 정대철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용적이고 의회주의자였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하고 싸울 때 그 강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의회를 사랑했고 때로는 필요하면 실용적으로 많이 바꿨다는 건데요.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면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렇다면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통으로 계승한다기보다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좀 그런 모습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뭐 이용하다기보다는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이제 계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를 한다는 분은 지금은 DJ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시절의 DJ는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지만 지금의 정치인들은 DJ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뭐 추도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통 경쟁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모양은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DJ의 덕담을 하면서 이런 저는 우리가 더 이제 잘하겠습니다를 이야기해야지 계속 우리가 뭐 DJ를 승계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계승자다, 우리가 계승자다라고 하는 건 저도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게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건 국민의당이건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DJ의 정신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 과거부터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의회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네.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가 더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제가 계승자입니다. 제가 계승자입니다 하는 건 좀 공허하게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어르신 말씀인데요. 예. 지난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100일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적통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가는 네. 국민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최 교수님의 국민의당이 저는 더 생각까지. 노력한다고 봅니다. 네, 예, 들어봤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어제 경쟁한 게 아니고요. 예.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거죠. 뭐 제 그렇죠. 경쟁입니까? 예, 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DJ 정신의 계승, 네. 뭐 특히 뭐 통일, 안보 문제 워낙 지금 계속 그 뜨거운 네. 이슈니까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서 더 그 색은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청와대의 직무 공간을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한꺼번에 대통령의 집무실 그리고 일하는 공간들을 살펴봤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얘기를 하겠죠. 보세요 이렇게. 이름 같은 거는 왜 아무도 안 하죠? 필요할 거. 근데 굉장히 경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관람객들. 와글와글 해요. 늘 요 앞에 와서 사진들 찍고 가끔 이렇게 내다보면 뭐 인사도 할 때가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특징 같아요. 그래서 그 1급 보안 시설이라고 보셔야죠. 그럼 직원들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영민관 전체가 업무 공간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시장 방도 좁고 계주도 좁고 그래서 일부는 저쪽에 경호동 거기 있기도 하고. 많이 드시나 봐요. 쌓였네요. 예, 뭐 공용집들인데 다 추가로 해가지고 그 길장 규제 간담회 할 때는 뭐가 음식 같은 게 좀 나오고. 예. 네,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예. 안 되시죠? 자, 네. 영상에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실 수 있었는데요. 진 의원님, 뭐 예. 청와대 출입을 하셨었으니까요. 아니, 예.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공개를 한 건요. 예, 제가 청와대 출입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청와대 출입기자 전부를 갖다가 대통령의 서재까지 데려간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도 아마 친한 기자 몇 명은 아마 들어가 봤을지 모르겠으나 저렇게 대규모로 하는 건 처음인데 네. 저는 저 영상 보고 참 재미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표정은 정말 밝은 게 아까 그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뭐냐면 여기도 좁고 저기도 좁고 참 좁습니다. 그러더니 예.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인데 예. 아마 저거를 봤으면 기자 중에 몇 분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과 이제 그 비서들이 일하는 동을 예. 좀 넓혀야 된다 또는 건물을 새로 짓다 이런 기사가 나올 법도 한 게 예. 저게요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예. 저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좁습니다.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이 비서관들 옆에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조그만 26평짜리 집무실을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저걸 직접 본 기자들이 아마 생각이 있을 테고 아마 블로그를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대통령방 가봤더니 이거는 뭐 무슨 정부부처, 예. 정부부처 국장방 크기네? 사무실 그러니까,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설마 그걸 의도했을까? 그걸 알겠지만 예. 오픈하이업소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정말 예. 좀 돋보이는 게 저분이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5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렇게 짧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발 메시지를 던지는데 아주 귀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저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콘텐츠와 별도로 굉장히 가까운 지도자로 하는데 저는 윤영찬 수석과 그 뭐 홍보실 쪽에 있는 직원들이 있겠죠. 예.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돋보인다. 다만 이제 일은 좀 많이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예. 뭐 말은 저 영상에서도 예. 9시 출근, 6시 이후 퇴근이라고 하는데 홍보실 쪽은 제가 직접 취재해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요. 이날 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주 소통하기는 참 좋습니다. 가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한 것으로 30초. 예. 대통령과 비서실장 거리는 30초 거리다. 30초. 네. 임 실장이 또 젊으니까 빨리 뛰어 올라가겠죠. 원래 대통령 저게 본관이었는데 비서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민일관 비서동으로 옮긴 거고. 옛날 우리 대통령님들 방에 반절밖에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아이디어를요. 그러면 참모들이 네. 저거 함부로 얘기 못 하죠. 예. 대통령이 고유고 방이고 그런데 네. 편안해야 되고 권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래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 얘기가 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일을 안 해본 분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조그만 것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 네. 대통령 되면 어떨 네. 것인지 뭐 이런 걸 듣고 봤을 때 소통을 통해서 우리 참모 비서진들과 대통령이 집단 지성을 발동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뭐 평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과 극단적인 대비 효과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데 여론조사를 쭉 보면 국정수행 지도가 78에서 84% 예.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100일 동안 나왔던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전 정권과의 극단적인 대비가 좀 컸었는데 이번에도 저번 정권에 조금만 좀 시계를 돌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관도 아니고 관저에 있었고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 투명하지 않고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영장도 불응하고 이런 모습과 지금 기자들에게 모든 걸 공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도 아니라 비서동에 와서 참모들하고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 정권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아무리 뭐 이미지 정치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이거는 뭐 단순히 이미지 정치를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집무실 민정수석실까지 공개를 하기도 했고 또 영상을 몇 가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도 좀 읊조리는 듯한 분위기로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00일 기념으로 이런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실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동문 누가 더 선배? 한참 선배죠. 당연히, 근데 네. 많이 아는 분들이 하는 말씀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런 걸 보면 대통령이 정말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네. 원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동창회 같은데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굉장히 쭈뼛쭈뼛하고 예. 어색한 분이었는데 어쨌든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보면요 저게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렇죠. 뭐 누가 대사를 써준다고 해도 저렇게 연기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또한 저것도 뭐 셀카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각도 이런 것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발음 교정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거는 경상도 사투리로 안 되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저 정도 연기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요. 어쨌든 저건 누가 코치가 있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1년 정도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저렇게 되면 저 정도 되면 한 40대 정도 되는 분들도 저 정도의 인터넷 영상 연기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치하겠다는 분들이 저런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저런 어떤 스타일 그리고 우리 이웃 같은 리더로서 잘 나오셨는데 이제는 콘텐츠가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야당에서 콘텐츠가 지금까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시고 나서 다른 대통령들은 경단협을 갔는데 정경련을 갔었는데 맨 처음에 저 인천공항을 갔었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정규직 그러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공공기관이나 지금 우리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많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폐지했죠. 대통령 권한으로. 그다음에 우리 저 세월호 때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저 아동수당이나 또 우리 저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 눈에서 볼 때는 서민들과 약한 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 소탈함과 겸손함과 소통이 겹쳐서 지금 100일 이 부분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콘텐츠 없이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에 전망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걸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짧게 한마디 드리면 콘텐츠 말씀도 있지만 저는 뭐냐면 정치인이 저 정도로 친근하게 말씀한다는 거는 대단한 테크닉입니다. 그거는요. 다른 외국의 정치인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국민과의 친근감 정도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콘텐츠는 차치하고 저런 어떤 스타일 면에서는 100일 동안에 정말 대단했다. 이런 걸 전 좋게 평가한 거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소통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인 오늘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밀양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에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에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가 30도, 광주 31도, 창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